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들의 이 질문, 아주 진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문 가운데 공격적 현실주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격적 현실주의가 자유주의, 말하자면은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에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상당히 그 수준 있는 질문이고, 공부를 많이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이 하는 질문 같아요. 이제 그 자유주의자는 국제 정치학에서 자유주의자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나는 자유주의 국제 정치학자다라는 말은 안 하는데, 현실주의,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주의가 또 자유주의랑 직접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공격적 현실주의가 현실주의의 이제 세 번째 세대인데,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가르는 기준이 국가들이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동기, 왜 국가들은 힘을 가지고 싶어하느냐 하는 그 동기라는 변수하고, 그리고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1세대, 맨 처음에 세대는 국가들이 힘을 무한정 가지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본능이라고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가 본능이 아니라 국제 정치라는 그 환경 때문에 국가들이 힘이 없으면은 뭐 다른 나라한테 뭐 손해를 보니까.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힘을 가지면은, 즉 균형을 이룰 상태가 되면은 힘을 갖는 일을 중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뭐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힘을 가지는 배경은 본능이라기보다도 국제 환경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나보다 힘이 세서 무섭기 때문에 갔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갔느냐?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다른 나라하고 균형을 이룰 만큼 그랬는데,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아니다, 균형을 이룬 다음에도 힘을 더 늘리는 일을 중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힘, 이 파워에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종합된 힘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제력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의,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를 말한다면은, 그 나라들은 경제력을 무한히 늘리려고 잘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만 벌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그 목표가 달성됐더라도 계속 더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 쪽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자하고 무슨 어떤 특별히 이렇게 상충되거나 그렇다고 또 뭐 내용이 같은 거나 하고 이게 직접 연결되는 개념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국제정치학으로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쪽 이론을 선호하는 편인데, 저는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나는 경제학자들은 주로 뭐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래서 이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이 중상주의자가 되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쥐다람이라는 별칭을 쓰는 시청자가 남겨준 글인데요. 현실주의 이론 자체에 분파가 많기는 하지만 포괄적 개념은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 간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제 평화가 가능한, 이게 국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협력을 통해 가능하냐? 그렇잖아요. 힘의 분포를 통해 가능하냐?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상주의자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법이라든가 대화라든가 협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협력이란 말이 좀 그런데 국제 질서입니다. 질서와 평화. 그러니까 질서와 평화가 현실주의자들은 불가능하냐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정치의 평화와 질서는 힘을 통해 가능하다. 네. 그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해서 평화가 된다. 그게 뭐 레건 대통령이 한 말이죠. 그리고 질서도 힘의 균형을 통해서 질서가 있다라고 보면 현실주의적이죠. 네. 예. 그렇다면 안보와 자유주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립항이 그거는 성립 가능한 건지요? 그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 일단 이거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적용하는 그 대상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안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안보인데 네. 자유주의자 경제학 쪽에서 자유주의자는 인간이 그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규제받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더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약간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황준우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향후 이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네. 존 미어쉐이머 교수의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구하려고 중고 서점을 뒤져도 책이 없고,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인터넷 서점에도 없고 해당 출판사에서도 절판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 지금 증보판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 2001년 판이 나온 거를 네. 제가 2004년에 번역한 겁니다. 2000년 판이죠. 뭐. 네. 4년 후에 번역을 했는데 2014년에 그러니까 네, 확대판이 나왔습니다. 네, 미어쉐이머 미국에. 교수의 확대판이 나왔고, 제가 지금 아직 뭐 100%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미중 패권에 관한 책을 이제 지금 하나 출간 중에 있습니다. 한 네. 5월 초에 나올 텐데 그 출판사 분이 저 책을 자기가 판권을 한번 알아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2판 뭐 알아보시면 내가 즉각 네. 2판을 번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출판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 판권을 얻어야 되는데 네. 제 거는 이제 1판이니까 그 이제 판권이 끝났고 네. 2판의 번역판 판권을 한국 어떤 출판사들이 아직 안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1판을 번역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만약 제가 지금 작업하는 출판사에서 뭐 얻어보겠다고 그러면은 뭐 번역 곧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하진 않고. 네. 그럼 이 책은 아니지만 5월 초에 출판되는 책은 이춘근죠. 이거 제가 쓴 책이고 제목은 책 제목이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국가 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어쉐이머 교수의 책의 문제 의식과 상당 부분 그렇죠. 렌즈를 같은 렌즈로 쳐다본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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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황준우님께서는 네. 이런 질문도 남겨줬네요. 향후 근미래의 북한의 모습은 미국과 중국의 합작에 의한 비핵화된 친중 김씨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완충지대 버퍼존을 확보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가지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정권을 무력화한 뒤 중국과의 신냉전 구도에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상호 긴장 관계인 미중 모두 원하지 않는 시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상호 대립이 격화될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식의 국가가 탄생 가능할지, 그리고 미중 합작으로 김정은을 제거한 뒤에 김정남이나 기타 다른 사람을 옹립한 북한 체제 변경, 레짐 체인지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는 게 되겠죠. 네. 그런 의지나 의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의 근미래에 급변 사태가 생긴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린답니다. 뭐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으로 보면은 북한을 무슨 뭐 완충지대 이런 거라고 쓰기보다도 중국은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 하겠죠. 네. 미국 생각도 북한을 자기의 영향권에
넣고 싶어하는 것이 그 현실주의적인 그 공격적 현실주의적인 분석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을 미국과 중국이 과연 무서워할까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네. 그 북한에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발표한 아나운서가 그 리춘희라는 73세 된 그 그거 오래 갑니다. 네, 그 할머니. 할머니 네. 아나운서인데 네. 그 사람 목소리 아주 우렁차잖아요. 그거를 중국 환구시보가 아주 격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춘희는 73세의 그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우렁차 보였고 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라고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거기서 말하는 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죠. 네. 그 말을 보면은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네. 없애야 될 필요도 안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의 관영 방송이 네. 그 핵실험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그 거짓말이지만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는 아나운서를 그렇게 좋게 평가를 했어요. 73세의 노장인 리춘희가 우렁찬 목소리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네. 예, 그 말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정말 그 존재의 위협을 당하는 건 대한민국 한나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무서워한다고 자꾸 사람들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미국한테 그것이 미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냐 아니다는 얘기죠. 이번에 오바마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가 뭐냐면은 왜 알카에다나 또는 그 ISIS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워서 네. 그것을 뺏어가지고 어떤 나라로 만든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북한 핵을 죽어도 뺏어야 되는 건 대한민국이지 네.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정말 북한 핵을 뺏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익이 일치됐다면 아직 20년 동안 못 뺏고 있지가 않겠죠. 진정으로 결심했다면 이미 뺏었죠. 뭐 서지컬 어택 폭격을 그렇죠. 하든 뭐 네. 그 두 나라가 동의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진정으로 동의한다면은 이미 해결된 문제죠. 네.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Almost Overnight라는 별칭을 쓴 아마 최욱성님 같은데요. 네. 질문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전쟁사를 전공하셨는데 길핀과 같이 100년 주기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정론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아직 패권에 도전할 만큼 성장을 덜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패권 전쟁은 시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반드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세력전이 그러니까 파워 트랜지션 세력전이는 패권 전쟁의 예외로 보시는지요?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학술적인 질문인데 네. 그 패권 전쟁론이라는 이 전쟁 이론이 뭐 미국 국제 정치학을 아주 풍미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뭐 90년대 이렇게 아주 이 패권 전쟁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었고 지금 말한 그 길핀이라는 사람이 그 이론의 대표자가 되죠. 그리고 뭐 또 톰슨이라는 학자도 있고 그걸 공부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패턴을 발견했냐면은 이 세상의 그 작은 전쟁들을 분석해봤자 국제 정치를 설명하거나 변동을 설명하는데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 대전쟁을 공부를 한 겁니다. 아주 큰 전쟁들이죠. 헤지모닉 워라고도 하고 제너럴 워 또는 글로벌 워 뭐 이렇게 용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글로벌 워는 그 헤지모닉 워는 1500년대 이전에는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구가 하나로 된 것이 1500년으로 보거든요, 속이. 그러니까 1500년대 이후에 보니까 100년마다 챔피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마다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대전쟁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100년마다 그 네 번이 일어났는데 1500년서부터 1600, 1700, 1800, 1900 해가지고 그거가 대략 100년마다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100년 주기론이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100년 만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해낸 사실은 이 강대국이 된 다음에 이제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네. 강대국들은 그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면 미국의 질서입니다. 네. 팍스 브리타니카 그러면 영국의 질서고 네. 뭐 팍스 로마나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 지구가 글로벌로 한 단위가 되기 전에 얘기니까 유럽과 북아프리카 정도죠. 지금 그렇죠, 지중해 세계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0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있었다는 패턴을 발견했는데 이게 그 이론이 나온 것은 연역이 아니라 귀납입니다. 쭉 보니까 이렇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 네. 100년마다 대전쟁이 나고 그 대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길핀 교수의 말을 빌리면은 그 가번 누가 가번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전쟁을 패권 전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가번할 거냐, 영국이 가번할 거냐. 영국이 가번하고 있었는데 팍스 브리타니카에 독일이 덤빈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 사이가 패권 전쟁이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패권을 미국이 차지했는데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1차 대전, 그렇죠.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네. 그런데 영국이 독일하고 혼자 싸우지 않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싸우고 그리고 패권은 물려준 겁니다. 영국이 준 것이지 미국이 영국한테 뭐 무슨 피를 흘려가지고 뺏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패권 전쟁의 사례. 그래서 재밌습니다. 도전국이 독일 그리고 이 방어국이 영국. 그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패권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패권 국가로 등장한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것은 소련인데 소련과 미국은 실제 전쟁은 하질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냉전을 패권 전쟁이라고 그냥 재밌게 개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과 소련은 패권 전쟁을 안 하고 미국의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는 거를 핵무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뜨거운 전쟁을 할 수 없고 냉전을 지속하는 과정에 미국이 이 패권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 정도는. 자, 공세적 현실주의 계열에서도 IPE 계열, 그러니까 IPE라는 거는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 국제 정치 경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공세적 현실주의 계열에서도 IPE 계열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이론이나 관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미어쉐이머 교수라든가 뭐 또 비슷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경제학까지 따로 공부 한꺼번에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국제정치를 저보고 국제정치는 뭐하는 학문이냐라고 그러면은 저는 국력을 측정하는 학문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국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학문. 그래서 국제정치학이 어느 날 정말 자연과학 아주 정교한 학문처럼 국력을 측정할 수가 있으면은 그때 국제정치학은 정말 평화의 학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정말 국제정치학적으로 A 너 싸우지 마라. 분명히 전쟁하면 너가 진다. B 너가 이겨. 싸우지 않고도 답이 나오는 답이 거죠. 탁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미리 분명히 너가 전쟁해봤자 지니까 그러면 그 답이 맞는다면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러니까 국력을 정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은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싸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겨요.
그렇게 국력 평가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기야 문화력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죠. 정량적으로 그건 정말 평가가 안 정확하게 되는 거죠. 평가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날 정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은 이제 국제 정치가 이제 완성이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IP도 있고 또 뭐 국제 분쟁론도 있고 외교 정책론, 외교사 뭐 국제법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자기가 요구를 하는데 뭐 직접 이렇게 연계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뭐 미에시 뭐 같은 분이 국제 정치 경제론을 공부 다 하는 거죠, 같이. 뭐 나는 국제 경제론은 무슨 파트다, 뭐 무슨 이론을 신봉한다 그게 아니라 네. 그 국제 경제 측면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돼야지 국력이 나오니까. 예. 지금 IPE 얘기가 나왔는데 이충건 박사님 전공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크게 이제 국제 정치학 중에서 네. 내가 다니던 그 미국 텍사스 대학은 그 국제 정치에 네 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국제 분쟁, 네. 그리고 하나는 외교 정책, 네. 하나는 IP 지금 네. 말하는, 그리고 뭐 하나는 또 이제 미국 관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국제 분쟁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인터내셔널 컨플릭트 IC라고 IC라고 네. 부르는데 그래서 뭐 우리끼리 하면 넌 전공 뭐냐 그러면 나는 IP야. 네. 나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FP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문명사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백년 전쟁 15세기 이전에는 지구가 통합되지 않았다. 네. 지구를 한 단위로 인식을 못했을 네, 때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렇죠. 없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그 방법론이 생각이 나는데 소개를 하자면 제가 썼던 그 메서덜러지는 인터컬처럴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문화는 뭐 상위 문화에서 하위 문화로 흘러간다. 그렇죠. 이런 이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컬처럴리즘은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뭔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특정해서 선별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나. 근데 이게 이제 인터컬처럴리즘의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전파하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이나 상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20세기, 19세기 이후의 현상을 주로 학문의 말하자면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야 교통통신의 발달로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권에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 전파 과정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와 구두 얘기와 콩쥐팥쥐의 신발 얘기가 서로 연관이 비슷하죠, 있느냐 그죠?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왜 시골주의, 서울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 똑같은 얘기 있죠.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 얘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춘향전과 거의 표절이라고 생각될 만큼 똑같은 게 베트남에 존재합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봉산 탈춤에 보면 뭐 원숭이가 나오는 건 그렇다 치고 봉산 탈춤에 사자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뭐 한국에 한반도에 없는 없었지, 동물인데 없었지. 이게 왜 그러면 민속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외국에서 들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불교에 보면은 불법을 수호하는 주요 말하자면 신성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탈춤의 기원은 말하자면은 그 인도나 중국 어디에서 발생한 이 불교극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추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터컬처럴리즘은 19세기 이후의 현상만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패권 전쟁은 이제 지구 한나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돈 후에요. 뭐 바스코 다 가마가 세계 일주한 후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폴리틱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드디어 그렇죠. 글로벌 폴리틱스의 챔피언들은 전부 다 이제 바다를 사용해서 장사하는 나라들, 해군이 강한 나라들. 그렇죠. 그 아주 뭐 그래서 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챔피언은 그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 같은 나라 아주 꼬마 나라로 치는데 네덜란드가 한번 패권국인 적이 있어요. 플라잉 더치맨. 그렇죠. 근데 그 네덜란드가 패권국일 때 네덜란드 해군이 세계 해군의 절반인 적이 있습니다. 전력의 절반.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가 한때는 전체 세계를 석권했었구나 하고서 네덜란드, 스페인,
뭐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은 또 엔리케 그렇죠. 왕자, 그렇죠. 항해왕, 엔리케 더 내비게이터 그렇죠. 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있고 그리고 영국은 오래 했습니다. 그 네. 패권국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1945년 이후에 미국이 물려받은 것이죠. 그 1945년 이후부터 지금 이제 그 패권 전쟁이 그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네. 그 두 개를 하나의 전쟁으로 칩니다. 많은 학자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두 개의 전쟁으로 안 치고 영국 패권에 대해서 독일이 덤볐다. 네. 두 번을 덤볐는데 네. 그거로 치는데 지금 이제 재밌는 분석은 미국 해군 그러니까 전략 전문하는 학자가 해군력이 강한 나라래야지만 궁극적으로 패권국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즉 본질적으로 해양 대국이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패권의 역사를 보면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가는데 네. 도전했던 나라들은 또 대부분이 대륙 국가예요. 프랑스가 덤볐고 그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죠. 네. 그다음에 독일이 덤볐고 러시아가 덤비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중국이 덤비면 중국도 대륙 국가 출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패턴을 갖다 보면은 해양 국가가 이기겠지 그러면 미국이 이긴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한 거고 네. 뭐 많은 변수가 있는데 네. 예. 경험치기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백조를 99마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100조는 하얗다고 그랬는데 100번째가 까만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블랙스완이 나오면 모든 이론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아직까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